예, 반갑습니다. 예, 헌법에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의 자유는 상당히 우리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쉽게 누리기가 어려운데 집회의 자유는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의 가능한 기본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역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좀 오래됐지만 리비아의 카다피라는 사람, 카다피 정권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도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 시위 운동도 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독재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 군중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집회의 자유. 가 보장되기 때문에 집회 자유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독재에 대해서 또 어떤 잘못된 국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민중들이 결집하여서 사회적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집회의 자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집회의 자유의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정권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국민의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야만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정권을 쥔 정당이 또는 정권을 쥔 정부가 국민들의 진정한 정책 의사를 외면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서 집회라는 활동을 국민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의제가 원칙으로 채택되는 헌법 하에서는 국민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의제 원리에 입각한 헌법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국민이 의사표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의 의사를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전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표현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회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다수인이 회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집회의 자유만이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자유권이지만 그것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인의 회합에 의한 집단적인 기본권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회의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요, 어떠한 기능을 하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집회를 하는 주체, 당사자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표현 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인격체로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의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단적으로 다수인의 집단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나서 국가에게는 어떤 현상이냐면 민주적 의사 형성의 어떤 기초가 된다는 거죠. 민주적 의사 형성의 기초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을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헌법적 기능은 뭐다?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본권에서 이런 거 많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서 이 집회의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집회를 하겠다는 거죠. 또 인격 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과 주장들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민주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그래서 인격 발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이자 정치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주적인 권리, 기본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집회의 자유가 나타나는 경우, 집회의 자유가 발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이 약화돼서, 그러니까 이 대표자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들이 제대로 정치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의 기능이 약화될 때, 국민들은 이 대의제를 보완하는 요소, 직접 민주적인 수단으로서 이 집회의 자유가 행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집회의 자유는 뭐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서로 다른 또 상이한 정당성 이념, 뭐 이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주장이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집회의 자유는 지금 예를 들면 기득권 정치인들의 생각과 이 집회를 하는 이 단체 간에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또는 기본권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해서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집회의 자유의 아주 순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의 자유의 기능에서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집회의 자유의 기능에 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권적 인권설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어느 측면을 보냐? 집회의 자유의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유권적 인권설입니다. 자유권적 인권설은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나왔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것은 어떤 것을 기본으로 인격권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사람들이 서로 분산되어 서로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 간의 자유의 집단적 확장으로 이 집회의 자유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집회자는 개개인이 막 10명이 모였다. 10명이 집회를 한다면 10명의 목소리가 합이 열의 목소리냐. 그것이 아니라 10명이 모이면 한 뭐 30, 50의 이 단순한 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의견, 집단적 행위, 통일성을 거의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인격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단순 합계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왜 집회를 하냐? 이 자유주의적 인권설의 입장에서는 집회는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적 인권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인데,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에서는 이 집회 자유는요, 이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가 특별한 기능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다른 말, 일반적 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하는 필수적 요소다. 그게 바로 집회의 자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표현 수단을 강화하는 기능도 하지만 집회는 민주주의 절차에서 어떤 겁니까? 이 사회적, 정치적 보정 기능을 한다. 보완 기능을 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그럼 집회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절차에서 이 보정 기능을 한다. 집회는 그래서 국가기관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지금 사회 전체가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알려주고, 정치권에게 정책 이거 수정해야 돼요, 이러한 정책은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정치적 경보 체계다. 정치적 경보 알람 체계라는 것이죠. 집회라는 것은 정치적 수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에 의하면 집회라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대의제 하에서는 집회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과 정치적 대표자 간의 간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적 기본권 해석설에 있어서는 이 집회란 것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고, 정치적 과정에서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민주적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뭐냐? 이 집회 자유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집회 자유의 헌법상 기능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다. 양자를 다 포함해요. 집회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 자유의 구성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집회의 인적 요소를 제가 적어놨는데, 집회라는 것은 뭡니까? 집회를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집회라고 말합니다. 집회, 지금 제가 말한 이 개념 정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징표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다수인입니다. 인적 요소, 다수인. 얼마나 다수인이어야 되냐. 두 번째, 공동의 목적입니다. 목적적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공동의
회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행태적 요소로서 평화적 집회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집회 인적 요소를 보겠습니다. 집회 인적 요소는 다수인이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다수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1설은 3인설 주장하고 2설은 2인설을 주장합니다. 3인설과 2인설을 뭐 어떻게 주장하는지 잘 보면 3인설은요. 독일 민법 제56조와 제73조에 보니까 사단법인의 구성원 수는 몇 명이다? 3인 이상으로 보죠. 사단법인의 독일 민법 사단법인의 구성원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자유의 최소한의 인원수는 3인이어야 된다. 3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독일 민법을 왜 우리한테 그 민법이고 집회 자유는 헌법인데 헌법상 집회자의 인적 요소의 몇 명 다수인이어야 되는 것을 독일 민법의 사단법인 구성수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냐.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3인이라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리고 다수인이라는 것이 왜 3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3인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2인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는 2인설과 3인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헌법상 집회자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느냐 2인설, 집회자를 좁히느냐 3인설 되겠습니다. 2인이면 되는데 3인설이 되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집회 목적적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회 개념에서 지금 봤듯이 공동의 목적 추구, 이거 독일어로 하면 Verfolgung eines gemeinsamen Zwecks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 추구, 공동의 목적 추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되려면 여러 사람의 단순한 회합은 안 돼요. 여러 사람의 단순한 회합은 집회 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죠. 예를 들면 BTS의 공연을 보러 수천 명이 모였다. 예? 큰 광장에 모였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 사람의 단순한 회합이지 목적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어요. KTX를 타려고 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것은 여러 사람의 단순한 회합이지 집회의 목적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순한 군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한 군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KTX를 타려고 하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BTS의 이 공연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예. 그것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공동 목적은 공동 목적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학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강의설은 이겁니다. 최강의설은 이거죠.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 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 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의사 형성 또는 의사 표현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아까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접촉, 내적 유대한 의사접촉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적 유대에 의한 의사접촉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KTX를 타려고 난 KTX 타야 된다. 그건 개인의 목적이지 공동의 내적 유대에 대한 의사접촉은 아니에요. 모이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권 전시회, 인권 활동 전시회라는 무슨 전시회를 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다 보러 왔다. 그것은 인권 활동 전시회를 보러 온 그 내적인 유대는 조금 있을 수 있으면 이 최강의설에 의하면 뭐 집회의 목적적 요소를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의설인데요.
이 광의설은요, 이겁니다. 집회에서 집회 참여자들에 의해서는 의사는 공적인 사안일 필요는 없고 사적인 사안일지라도 공동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현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 공적 사안이냐 사적 사안이냐 그건 관계없이 공동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현이 있으면 이 목적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광의설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협의설. 협의설은 어떻습니까? 협의설은 집회 참여자들의 의사가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회의 목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회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최강의설은 일정한 내적 유대관계인 의사접촉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타인과 어느 정도의 내적인 목적이 있으면 타인과 접촉해서 집회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5개 집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최강의설이 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 또는 뭐 인권 운동 전시회를 밖에서 했다. 외부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 주최자가 5개 집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 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죠. 또 협의서는요. 협의서는 뭐가 문제냐면 협의서처럼 사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회합은 집회 개념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본 것인데 국회의사당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많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군복을 입고 군복들을 다 착용해서 한 5, 60명 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막 데모를 하고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집단적으로. 잘 들어보니까 고엽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입법을 하라고 국회 앞에서 200m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을 고엽제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 그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입법을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분들 베트남 전쟁 우리가 보냈으니까 공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인 사안으로 보게 되면 기본권,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강의설, 협의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사안이냐 사적인 사안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광의설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광의설에 의하면 사적 사안이든 공적 사안이 관계없이 공동의 의사 형성과 의사 표현이 있으면 이 목적적 요소를 갖추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광의설로 가는 겁니다. 그 집회의 행태적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따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말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집회가요. 집회 형태가 처음에는 집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공동의 목적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우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지금 모이자. 갑자기 단순한 회합이 될 수 있었는데 목적이 생겨서 추후에 집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동의 목적추가 나중에 생겨서 그것이 집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것을 우발적 집회라고 합니다. 우발적 집회.
spontan Versammlung이라는 건데 우발적 집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목적이 생겨 공동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우발적 집회는 뭐가 없습니까? 뭐 같이 비슷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나왔기 때문에 주체자라는 게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따라서 우발적 집회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일단 면제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가 비슷한데 이제 긴급 집회라는 게 있어요. 다수인이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할 경우에 집회 개최 준비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긴급 집회는 이거는 일단 주최자가 있어요. 긴급 집회하려고 주최가 갑자기 나타났고 주최자는 있으나 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사전 신고라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긴급했기 때문에 이 집회 목적의 위험성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긴급 집회의 경우는 사전 신고 의무는 면제되는데 사후 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요 집회의 행태적 요소를 보겠습니다. 행태적 요소는 이제 행태적 요소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라는 것은 이제 옥내 집회가 있고 옥외 집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옥내 집회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는데 열린 공간인 옥외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시법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는 주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어떤 게 비폭력적인 집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집회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또 비무장성을 가져야 된다. 뭐 총기나 뭐 이런 칼을 갖고 하면 안 되겠죠.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물리적 폭력설의 기준을 해서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를 나누는 학설이 있고요. 심리적인 폭력설을 기준으로 평화적 집회와 비평화적 집회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설과 심리적 폭력설로 나누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민주화운동 데모를 엄청 대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학교 앞에 이 떡볶이 파시는 분이 있고 이제 문구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떡볶이 파시는 아주머니는 어떠냐 데모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또 데모를 하는구나 이 대학생들이 아유 장사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철수 다 정리를 하시고 집으로 가시고 근데 이제 그 문구점 하시는 분은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된다. 지금 뭐 데모하다가도 뭘 사러 올 수 있으니까 데모하다가도 뭘 사러 왔으니까 데모 끝날 때까지 절대 문을 닫지 않아요. 거기에 뭐 체류탄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하여튼 꿋꿋이 하시는 분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떡볶이를 파시는 분은 굉장히 약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데모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폭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 문구점 하시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폭력으로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폭이 굉장히 넓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넓게 보장하려면 이 심리적 폭력은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돼서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소로 이게 비평화적 집회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요소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평화적 집회, 그러니까 폭력적 집회는 뭡니까? 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위가 가해져야만 이 폭력적 집회가 된다라는 이 물리적 폭력설에 의한 것이 이 집회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집회라는 것이 다수인의 신체적인 활동과 그 신체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일정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또 사물적인 그 완전성에 대한 침해, 또 제한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폭력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걸어가더라도 뭐 옆에 난간을 조금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 폭력이란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그 집회 행위자의 적극적인 신체적 영향력 행사이고 이 폭력은 물리적 폭력으로만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이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이 원자력 핵 연료봉을 이제 옮기려고 그랬어요. 어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골로.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그 시골의 주민들이 다 들어넣어서 팔짱을 끼고 그 고속도로에서 누워 있었어요. 수십 명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료봉을 실는 큰 트럭이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런 핵 연료봉을 들어와서 그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누워서 연자 시위라고 그러는데 연자 시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럭만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자동차나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방해가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고속도로에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면 폭력적 집회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없기 때문에 평화적 시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화적 시위다. 예. 그러면 중요한 내용 집회 자유의 주체 대상 보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회 자유는요. 집회 자유 주체는 원칙적으로 뭐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반면에 특정한 인적 단체에게 집회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 단체에게도 집회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업의 그 직원들, 구성원들이 집회 자유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공무원 단체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상 국가공무법 제66조 1항에 의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 많은 사람들이 집회자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그러면 집회자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도 집회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아니고 공법인은 집회의 자유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장해야 하는 담지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집회 자유의 대상으로 가 있습니다. 집회 자유 대상. 집회 자유라는 것은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 기본권 수범자는 국가죠. 수범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책임이냐? 입법자랍니다. 입법자. 그래서 입법자는 집회 자유를 보장할 때 그것이 평화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구체화할 입법 형성의 의무가 있죠. 집회 자유는 행정부의 모든 관청, 또 경찰, 뭐 이런
국가기관들을 기속합니다. 집회의 주체자가 기본권 담당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기본권 행사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자는 기본권 담당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적법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3자인 사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거기에서 폭력행위를 가하는 경우 국가는 그 방해나 폭력행위를 하는 다른 제3자 사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경찰권으로 보호해야 된다. 집회를 하는 주체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집회자의 보장 내용이 집회자의 보장 내용. 집회자유는 말씀드린 대로 평화롭게 다수인이 회합을 하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수인의 회합이 이 집회 참여자가 공적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3자를 겨냥한 행위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집회 자유로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집회 자유의 중심은 주로 집회 조직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지휘라든가 참가라든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적극적인 내용으로서 여기 써있듯이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그죠? 두 번째, 집회를 사회하거나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회, 개최, 사회, 진행, 참가 요것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집회 장소가 이제 신고가 됐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동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집회 장소에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데 귀가 자체를 방해해서 체포를 한다. 이것도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집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겁니다.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자체의 여러 가지 행위를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이런 것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 소극적 내용, 집회를 내가 개최하지 않을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 아까 안 했는데 장소와 관련해서 집회 장소 문제는 뭐냐면 집회란 것은 집회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현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만약 집회 참여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참여한다. 그러면 목적의 공동성은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공동성을 공동의 목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 컴퓨터로 인터넷 통한 가상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회자는 집단적인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다르게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신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집회 자유의 장소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동의 집회라는 것이 지속성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냐. 집회자의 구성 요건으로서 이 지속성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지속성만 가지면 그것은 이 집회의 자유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헌법상 결사라는 거죠. 결사의 자유로 다시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 지속성을 오래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회 자유에 관해서 이제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 제한, 우리 집시법에 보면 이제 허가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허가제는 안 돼요. 허가제는 금지된다. 그리고 아까 집시법 제5조 1항 제가 읽어드렸는데 뭡니까?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집회란 것은 사전에 국가기관에게 고지나 협력행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돼요. 사전에 뭐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협력행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됩니다. 근데 왜 신고제가 있냐? 집회 주최자가 행정관청에 장례 집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집회의 신고는 국민의 집회 사실에 대한 설명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허가라는 것은 뭐냐? 장례 집회에 대해 당의 행정관청의 승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 집회에 대한 어떤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없으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와 허가 의무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21조의 2항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제는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집시법 제6조 1항에는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당연히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나 시위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행정관청의 재량적 허가 처분을 요하는 허가제는 아니고 신고제는 5개 집회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란 것은 집회 주최 측과 행정청 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고 계획된 집회의 원활한 진행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신고제는 경찰 당국이 집회 개최 여부를 금지하거나 부여해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허용되는 집회에 대해서 그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단지 행정상의 참고를 위한 신고제는 집회자의 사전 제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제21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5개 집회의 경우에 예외 없이 사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집시법 제1항이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이 되는데 이제 5개 집회에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옥내 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내 집회 경우는 외부적, 그 다음에 위험적 요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집회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집시법 6조 1항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 인원과
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 부과는 이런 예외상으로서 이제 소규모 집회나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자유된 사전 신고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우발적 집회, 긴급 집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으로 뭐 외교기관, 국회, 이런 데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 위헌, 헌법불합치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집시법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집회 자유에 관해서 상당한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했는데 집회 자유의 의의 기능, 그다음에 집회 자유의 구성 요소, 인적 요소, 목적적 요소, 행태적 요소, 집회 자유의 주체, 집회 자유 대상, 보장 내용, 그다음에 집회 자유에 대한 신고제, 허가제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